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법 7, 8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일단 이제 강의 일정은 7주의 내용을 일단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는 모의고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목표는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 일단은 지금 제가 계속 강의 때 강조했던 내용들은 현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비하는 방법이 자신의 약점을 빨리 보완해가지고 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약점을 보완한다, 그 다음에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론을 정리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하는 이 정형화된 어떤 공부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형화된 공부 공식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이렇게 공부도 안 했을 뿐더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출문제든 문제를 많이 구해가지고 맥락에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실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약점을 보완하는 이 방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구성할 때도 과거 문제 그냥 대충 마사지 해가지고 올해도 써먹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올해 어쨌든 새로운 문제를 당연히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 옛날 문제는 연습을 위해서 복습을 위해서 활용하시라고 일단은 충분한 양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세 가지 내용으로 이번 강의는 구성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진도별 모의고사, 이건 전부 다 새로운 문항 가지고 일단은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별 문항 정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과 과거의 것들 중에 중요한 것, 이걸 선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문항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뭐 연습이 필요한 문항들을 다시 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교육론 시간에도 들었지만 잔소리 같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문제가 좀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를 자꾸 마사지해서 과거 문항만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 이게 뭐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 믿음 이런 것도 많이 부서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교육과정 평가원이 맨날 문제 출제할 때마다 노량진 문제 들고 와서 뭐 본다고 하는데, 그거는 출제하는 방식이나 내용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각 과목별로 출제를 기획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기획하는 분이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문제는 빠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제 주제가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해를 하는 게, 그냥 뭐 어떤 지문 있으면 지문 툭 해가지고 똑같은 건 출제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만든 문제는 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들고 가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대충 만들겠다, 옛날 문제를 그대로 쓰겠다, 이건 사기죠. 이거야말로 괴담이잖아. 그냥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강좌를 개설하면 안 되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문제를 새롭게 안 만들고 대충 마사지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해와 잘못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런 말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약점 모르는 걸 보완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별 문제는 오늘 다룰 때 제시문별로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을 드릴 겁니다. 거의 짧으면 30초, 길면 1분 정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해요.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전에 해보니까 어때요? 집중력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이번 7, 8호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출 경향만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출 경향은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하고 그 다음에 형사법하고 민사법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게 세 문제고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사회법하고 법의 기초가 한 문항씩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라는 게 있죠. 행정법은 출제가 안 된다. 이 소문도 있던데 저는 그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저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노량진에 가끔씩 소문을 듣다 보면 진짜 괴담이지. 마치 보면 그 물고기 똥 먹는 그 국회의원이나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그래 이거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행정법이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입니다. 행정법의 별명이 뭐냐 하면 헌법의 구체화법이에요. 그리고 행정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유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유보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 이걸 행정법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헌법이나 행정법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법이 무슨 근거로 안 나온다는 건지 정확한 어떤 근거도와 사실도 없으면서 마구잡이로 소문이 퍼지는 거는 정말 가끔씩은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행정법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헌법의 구체화법이기 때문에 헌법과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가 예산에 관한 부분 겹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출제 경향까지 말씀을 드렸고 각 부분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진도별 모의고사는 일단은 첫 번째가 법의 기초 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 총론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봅시다. 1번에서 이제 여러분들 제목을 붙여봤나요? 뭡니까 이거 1번은? 제목이 뭐였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일단 여기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당연히 기억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한시법이라고 하는 개념. 한시법은 뭐죠? 시간적 효력이죠. 이게 법의 효력에서 시간적 효력과 관련되는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적 효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그렇죠. 소구표와 추구표의 문제입니다. 한시법은 뭐의 문제죠? 추구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해석은 다 끝난 거죠. 일단 첫 번째 기억은 재형법정주의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우리가 그걸 뭘 볼 수 있냐면 형법 1조. 됐나요? 1조, 물론 이 조항은 1조 2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는 신법 이야기죠. 1조 2항의 근거 규정. 그 다음에 이제 밑줄진 부분이 의미하는 법의 효력이 뭐냐 그 얘기인데 폐지된 이후에도 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폐지가 된 법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지. 쫓아간다는 이야기죠. 아, 미래를 쫓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구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는 재형법정주의, 니은에는 신법, 그 다음에 효력은 추구표를 뜻하는 거다. 그 다음 2번. 2번은 제목을 뭐로 붙였나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법실증주의입니다. 법실증주의. 그럼 법실증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실정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실정법주의라는 표현보다는 법실정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정법은 여기 나온 대로 과거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고대 그리스의 안티고네 희극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안티고네 희극부터 실정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실정법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법실정주의는 세계관,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정법은 법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는 실정법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법실정주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일단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법실정주의라고 하는 말, 이거는 이제 세계관, 법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 여기 보면 개념의 존재 자체가 법실정주의라는 하나의 사고 경향을 의미할 수는 없었던 것이 됐다. 오랜 시간 동안 실정법은 니은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성법, 관습법과 논의되는 요 법이 바로 대비되는 법이 뭐죠? 자연법이죠. 그래서 원래 법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덕에서 법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제 공부했던 방식으로 하자면 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 실정법은 자연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표현이 바로 이거죠. 실정법은 존재적 독립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추면서 자율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그늘 아래 있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존재 독립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추면서 자율성을 강조하기 이르렀던 것은 언제냐?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입니다. 여기 나오지. 근대 이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법실정주의자들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독립, 그 다음에 법과 도덕의 분리를 강조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자, 그 이유는 법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제 법 실증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법의 기능은 도대체 뭘까? 그 이야기입니다. 뭐죠? 법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 법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제도의 어떤 공통점, 기능적인 공통점은 뭐라고 했지? 안정성. 근데 이 안정성은 어디서 오는 거야? 생활의 안정성은 예측 가능성에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릴 때 여러분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큰 집에 가서 또 밥을 먹고 이모 집 가서 밥을 먹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저녁 식사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하죠. 오늘은 이모 집 가라. 내일은 큰 집에 가라. 그만 무슨 말이야?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은 바로 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기능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이걸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공동생활이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게 여기에 바로 그겁니다. 법은 공적인 규율로서 누구나 그 존재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의 예측 가능성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가능하다. 이 말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아니 그러면 자연법을 하게 되면 생활이 불안정해져? 불안정하죠. 왜? 자연법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계속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해야 되죠. 머리를 이제 싸매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참다운 법은 어디에 있지?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할 수가 없는 거지. 자, 3번. 3번은 제목을 뭐로 정했습니까? 공공복리와 사적 자체의 비교. 그냥 그걸 좀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사회법의 필요성. 사회법의 필요성. 사회법은 왜 필요합니까? 불평등을 교정해 주는 것. 그렇죠. 근데 민법은 그럼 그걸 잘 못한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민법은 그걸 잘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지문을 민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민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로마의 시민법. 그래서 로마의 시민법은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의 시민법은 뭐냐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에요.
권리가 없는 사람은 장애시민법에 적용 대상이 안 되지. 그래서 배고픈 아이가 한 명 있어. 그런데 이제 옆집에 보니까 부잣집이야.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쳐. 시민법의 오류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제시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은 평등 안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법 체계가 요구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 사회법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에 포함되는 법 종류 두 가지 쓰라고 했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쓰라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쓰시고요.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경제법을 포함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경제법은 기업 간 독점 기업 방지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기업이 추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각각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니은이 시민법 원리,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뭡니까? 사회법. 이들이 추구하는 원리는 뭡니까? 기본 원리는 사적 자치하고 공공복리를 뜻하는 거죠. 됐어요. 시민법 원리에서는 사적 자치.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재산권, 소유. 이걸 강조하는 거지. 공공복리. 다른 문제. 예. 됐습니까? 이 제시문은 사실은 그냥 좀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 만든 거기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브루디에가 이야기했던 문화자본의 전수라니까 거의. 그리고 그 문화자본의 핵심은 뭐라고? 이 시민법, 재산권과 소유. 근데 재산권과 소유 시민법이 중심이 되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인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4번. 다음 걸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법의 해석인데 여기에서는 제목을 뭐라 하셨나요? 자, 여기에서는 법 해석의 한계주 제목이. 법 해석도 지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판사가. 맞죠? 법 해석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법 해석의 한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죠? 특별한 경우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관점, 이게 바로 뭐냐? 구체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그거 있었잖아. 그 법과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문제 중에 버스 안에 에어컨인가 음악 소리인가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법 원리가 뭐냐 그 이야기인데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법 원리를 쓰라고 한다면 법의 일반성과 법의 구체적 타당성이야. 그런데 그따 대고 보니까 뭐 자유와 평등이라 했다가 뭐 수인 한도가 어떻게 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데 그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출제위원이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한 거냐면 그 문제를 출제할 때는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원리를 쓰라고 해줘야 그런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가장 추상적인 차원의 법 원리를 한다면 법의 일반성이죠. 일반성은 뭡니까? 법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된다. 그 원리. 그렇지만 구체적인 걸 고려해야 된다. 그죠? 그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구체적인 사람을 고려해야 된다. 구체적 타당성이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교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논리학의 제도 공부해 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 이야기하냐면
근본적인 개념이 있고 그 개념 아래에 구성 개념들로 존재하는 이 논리적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문제에서 조건이나 전제 조건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이 이제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법 이념은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인데, 법 이념은 아까 좀 전에 했지. 두 가지. 법적 안정성. 됐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앞에 보시면 국회, 정부, 법원에 나눠 맡기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 이 나눠 맡기는 헌법적 원칙이 바로 뭐지? 권력 분립 원칙. 자, 여기서 한 가지 명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명제 기억해야 됩니까? 법치주의의 전제 조건은 권력 분립이다. 법치주의의 전제 조건은 권력 분립이다. 오 번 문제는 잘 풀었습니까? 못 풀었다고? 해석을 해야지. 원고 피고. 대충 뭐 다 쓴 것 같네. 자, 일단 5번에 제시문의 제목은 뭐로 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입증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연습을 하셔요. 자, 기억력에 들어갈 민사소송 당사자를 각각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누구죠? 가해자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근로자가 뭐죠? 피해자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근로자 입증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 원고죠. 됐어요? 그래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연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점유한 것이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누가 되는 거지? 취득 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 이 사람은 피고죠. 이게 입증 책임이 있다. 여기 피고 적어놨구나. 그래도 뭐 여러분도 없어도 맞췄을 거다. 이건 제 실수입니다. 미스테이크. 됐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겠죠? 일단 먼저 뭘 정해야 됩니까? 여기도 원고 지금 적어놨는데 이거 다 빼고 누가 일단 원고이고 피고인지를 먼저 확정 짓고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걸 분석하는 문제는 뭐 나올만 해. 됐죠? 자, 그래서 기업과 연에 들어갈 민사소송 당사자를 각각 순서대로 쓰라고 해서 원고와 피고를 하시면 되겠고, 형사소송이 미주친 부분 관련된 법리 그 주체를 쓰라고 했는데, 형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검사에게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법리가 뭡니까? 그렇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래서 검사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를 프로라고 부른다. 프로. 이게 그 사자 붙은 직업도 자기들 그 군 내에서 부르는 명칭이 좀 다 틀려요. 검사들은 내부에 자기들끼리 뭐 김프로, 이프로를 부르잖아. 뭐 회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선생, 무슨 선생 이를 부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문화적인 어떤 부르는 명칭이 다 틀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문가, 검사. 자, 6번. 롤즈 이야기입니다. 그 롤즈 저항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길래 애초에 롤즈가 이야기했던 시민 불복종권에 대한 이야기와 문헌적 근거를 제시문 안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면 제시문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될까?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면 있는 거죠.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권은 유사하다.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저항권은 현재 시민 불복 정권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항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맞잖아. 왜? 민주화되었고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저항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왜? 지금은 저항권의 필요성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러면 지금 저항권은 필요 없지만 뭐는 필요해? 시민 불복 정권은 필요해.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이겁니다. 저항권은 현재 쓸 일이 별로 없다. 하지만 시민 불복 정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면 시민 불복 정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시민 불복 정권의 요건을 어떻게 정당화시켜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강의 때도 작년인가 올 초에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롤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올해 전공이 윤리입니다. 윤리. 철학적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민 불복 정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시한 걸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롤즈가 시민 불복 정권 최후 수단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만 딱 떼와가지고 롤즈는 시민 불복 정권의 요건 중에 최후 수단성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건 책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 한 문장만 딱 떼와가지고 맥락도 없이.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롤즈의 견해를 해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 예컨대 부정의한 법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무시되고 합법적인 항거와 시위가 실패하는 경우에 최후의 호소수단으로 시민불복종이 고려된다고 하여 최후수단성이나 보충성은 시민불복정권의 정당한 요건으로 제시를 한다. 하지만 롤즈는 이 보충성이나 최후수단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보통 자유로운 언론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호소를 계속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더 이상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롤즈는 현상이 변할 전망이 거의 없고 더 이상의 호소는 효과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상황, 이걸 최우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사숙고했느냐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최우수단성이야. 법적인 최우수단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는 18세기 당시에 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저항권이죠. 그 다음에 이 저항권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다고?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전개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항권이 시민불복종권과 같은 급이 되려면 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냐면 최후수단성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저항권이 지금 현재는 시민불복종권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항권의 요건이 시민불복종에게도 필요하다.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롤즈에 대한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롤즈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돼 있죠. 시민불복종 요건으로서의 최후수단성은 체제 내의 합법적인 항의수단이 모두 소진되어 있지 않은데도 합법적인 항의수단 실효성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니한테 합리적으로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너 최후까지 고민했네. 마지막까지 고민을 다 했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할 때 나오잖아. 최후의 대책이라고 여길 정도면 최후수단성은 갖춘 거다. 근데 이게 법적인 최후수단성과는 다른 의미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저항권, 시민, 불복종권, 최후수단성 각각을 쓰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이거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돼 있는데 7번은 제목을 어떻게 붙였나요? 그렇죠. 헌법의 기본 원리들이지.
그럼 헌법의 기본 원리들은 다시 한번 오랜만에 정리해 볼까? 헌법의 기본 원리는 첫 번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 주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된다? 대의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의제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무엇에 따라? 대의제의 권력을 먼저 쪼개야 되겠지. 대표의 권력을 쪼개자 권력 분립. 분리된 권력은 뭐에 따라 행사해야 된다고? 그렇죠.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죠? 헌법의 기본 골격을 관통하는 핵심적 원리는 뭐뭐임을 알 수 있다. 어디에서? 앞에서. 앞에 봤더니 뭐가 나오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 권력 불입주의. 그 다음에 권력 강용, 남용 가능성, 헌법재판 제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입헌주의. 제일 핵심은 이거죠. 헌법은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헌법의 주된 존재 이유는 됐어요. 입헌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뒷부분에도 힌트가 나옵니다. 입헌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우선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의하여 입헌주의. 맞지?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즉 입헌주의.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권력 불입이야. 그렇죠. 입헌주의가 법치주의의 출발점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뒤에 힌트를 줘버렸네. 준 게 아니라 답을 아예 주고 있구나. 헌법을 통한 법치주의. 근데 이거는 입헌주의를 풀이해 놓은 거고. 풀이해 놓은 거고. 그래서 입헌주의는 바로 법치주의의 출발점이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디귿 원칙은 뭐죠? 그렇죠. 37조 2항 법률로서 하여야만 한다. 법률 유보 원칙이지. 법률 유보 원칙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 리얼은 뭐지? 법률 유보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거야? 이것도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신 겁니까? 대의제죠. 권력 불입 원칙 30조 2항 도출되는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다. 됐어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과거에는 헌법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왕이 스스로 판단해서 법을 만들고 왕이 스스로 집행을 하고 뭐 법도 지 맘대로 집행도 지 맘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시민혁명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헌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헌법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을 쪼갭니다. 쪼개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에 과거에 왕이 존재하는 권력, 행정 내지는 집행 권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만드는 권력인 입법이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누가 생기지? 법원이 생기죠. 사법. 이게 권력 불입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법치주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헌법이 직접적으로 얘들이 뭔가를 해야 될 걸 뭔가를 분명하게 맡겨야 돼. 이걸 뭐라 부르냐면 행정 유보라고 부릅니다. 입법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죠? 헌법이 의회에게 직접 니들이 할 수 있는 걸 맡기는 거죠. 이걸 의회 유보라고 부르는 거죠.
사법유보라는 표현은 의미 없습니다. 얘들은 왜? 법이 있는 걸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보라는, 요때 유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재량의 의미를 가져요. 재량의 의미를. 그러면 행정유보를 통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지? 행정권의 행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정입법. 맞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히틀러가 어떻게, 그죠? 행정입법을 가지고 헌법을 무시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나온 거야? 아, 권력 분립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권력 분립만 가지고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 아까 했잖아. 대의제를 했고, 대의제의 권력을 쪼개었고, 이 권력 행사를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법치주의에 따라서 한다. 그럼 법치주의에 따라서 하려면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행정유보를 견제해야 되겠죠.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지? 법률유보라고 부르는 거야. 입법부가 법을 만든 행정유보, 이걸 견제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 집행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행정 집행이 이렇게 있으면, 요쪽 요만큼은 누가 들어온 거라고? 법률 유보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뭐가 되지? 행정 유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로 오면 올수록 요 경계선은 요쪽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요쪽으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요쪽으로 가게 되겠죠. 당연히 요쪽으로. 현대로 오면 올수록. 특히 행정국가화 경향이 강조되면 특히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요쪽으로 가야 되겠죠. 요쪽으로. 이제 개념이 좀 확실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맨날 강조하는 거, 헌법의 기본 원리 이야기할 때 국민주권, 대의제, 권력분립, 법치주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요 루틴에서 요 권력분립에서 이루어지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뭐가 있죠? 행정 유보가 헌법에서 주어질 거 아니야. 헌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입법 유보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사법 유보가, 법원 유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시 이제 견제를 해야 되잖아. 행사를 견제해야 되겠지. 어떻게 한다고? 법치주의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씩 뭐라 부르죠? 법률에 의한 행정. 법의 우위. 이걸 뭐라 부르지? 법률에 의한 재판. 다 연결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법률에 의한 행정, 그리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 유보. 됐죠? 그러면 이제 진짜 행정 유보는 법률에 의한 행정 영역을 빼고 난 나머지만 행정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니은에는 법치주의, 디귿에는 법률유보, 리을에는 대의제 민주주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배 모의고사 문제들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법의 기초부터 정리합시다.